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 국토교통부가 청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채 공급 계획을 발표했어요. 지금까지 몇 번 부동산에 관한 정책을 발표했죠. 특징적이었던 게 그 상생 임대주택으로 전세시장에 물량을 공급해서 전세값을 잡았고, 규제 완화도 점차적으로 하고 있고, 자, 그러면서 시장의 유통 물량을 공급시켜주면서 집값 하락 잘 유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감에서 원희룡 장관이 이야기했듯이 뭐 5% 6% 빠진 것을 폭락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아직도 집값은 더 빠져야 된다라는 그 의사를 표시했어요. 이 거품이 있겠다라는 얘기죠. 자,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다른 것은 몰라도 정치는 몰라도 정치에 관한 문제는 뭐 제가 언급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자, 집값 하락은 확실히 잡으려는 의지가 있다. 강력한 의지가 있다. 국토부 장관,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무조건 집값 하락은 잡으려는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대책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MB 정부 시절에, 옛날에 제가 한번 유튜브에서 말했어요. MB 정부 시절에 집값을 잡았잖아요. 보금자리 주택을 대량 공급하면서 집값을 잡았어요. 근데 그때 MB 정부 그 부동산 정책에 많이 참여했던 실무진들이 이번에도 많이 들어갔어요. 집값을 잡는 그 노하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제가 이번 정책을 보면서 느낀 거는 집값 잡는 데는 거의 핵폭탄급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뭐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MB 정부 시절에 보금자리 주택을 딱 발표하니까,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게 반값 아파트잖아요. 그죠? 반값 아파트고 일기 신도시보다 더 입지가 좋은 지역에 또 공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뭐 예를 들어서 서울 수도권에 있는 구축 아파트는 거래가 끊겼어요. 뭐 새 아파트를 반값에 주겠다는데 구축 아파트가 거래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민간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는 분양가가 비싸잖아요. 보금자리 아파트는 뭐 반값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3분의 2 정도 가격이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기다렸다 보금자리 주택을 청약을 했고, 그것이 MB 시절에 집값 잡는 데 기여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결론적으로 이 50만 채 공급을 하는데 가장 취약계층인 게 청년들이잖아요. 20대, 30대, 좀 더 확장하면 40대, 그 다음에 무주택자들이잖아요. 자, 그곳에 집중해서 그동안 연끌로 많이 피해를 봤던 젊은이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집값이 하락하거나 빠지지 않는 가격에 젊은이들이 집을 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기다렸다 분양받아라. 왜 비싼 가격에 전 고점, 완전히 버블이 낀 가격에서 10%, 20%, 30% 빠졌다고 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수요를 싹둑 잘라버리는 정책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대책은 집이라는 그 엄청난 부담, 그 20대, 30대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집이라는 게. 사실 30대 정도 되면 이제 결혼할 나이잖아요. 그분들은 결혼을 하면 집을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세를 얻거나, 뭐, 그 다음에 매매를 하거나, 매매를 또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이제 결혼하고 몇 년 있다가. 자, 그런데 그 집을 얻으려고 하니까, 뭐, 전세값은 뭐, 기본적으로 4억, 5억이고, 뭐 신축 빌라는 또 들어가면 깡통 정세가 되고, 집 때문에 결혼을 못한다고 할 정도로 어떤 주거의 문제가 심각했다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대한민국은 서울 수도권으로 젊은이들이 다 몰리잖아요. 다 몰리는 상황에서 집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한다는, 결혼을 해도 조그만한 집에 살면서 빌라에 살면 애까지 낳기는 싫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출산율이 0.8까지 떨어진 거 아니에요? 자,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문제를 다 생각한 거야. 젊은이들에게 좋은 주거를 제공해서, 주거 공간을 제공해서 출산율을 높이고, 이렇게 해서 어떤 인구를 늘리겠다라는 그런 정책적인 의도가 있다고 봐요.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리고 어쨌든 20대, 30대 그분들은 앞으로 우리 경제를 끌고 갈 젊은이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젊은이들에게 힘을 불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오늘은 얘기가 좀 길어요. 길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차차 들으시면 돼요. 그냥 부담 없이.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결국은 이제 50만 호 중에 한 36만 가구가 수도권이야. 그것도 수도권에 입지가 좋은 곳에 꽤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안 그래도 젊은이들이 서울로 몰려가는데, 서울에 더 좋은 주거 공간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는 지방에 있는 젊은이들이 더 서울로 빨아들인다는 거야. 지역 균형 발전은 또 깨졌다라는 거야.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오늘은 50만원 공급 대책이 무엇인가, 그거의 어떤 그 의미, 그걸 파악하는 시간이니까, 정부는 3기 신도시, 4기 신도시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250만원 정도를 공급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있는 대책인데, 이걸 어떻게 세분화해서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정해가지고, 일단은 50만원을 이야기한 거예요. 250만 가구 중에 50만 원을 이야기했고 50만 원 중에 누구에게 혜택을 줄 것인가,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자, 그 대책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 금리에 풀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집 사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주 친절하게 이야기했어요. 굉장히 정책이 구체적이고 그리고 질적으로도 저는 우수하다고 봐요. 당연히 실행이 돼야 되겠죠. 실행이 된다는 전제하에 굉장히 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5년간 공공분양주택 50만 원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5년 동안에 50만 원을 공급하겠다라는 거예요. 1년에 10만 원씩. 가능하겠죠?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5년간 50만 원 공급한다는 얘기는 이제 공공분양주택을 50만 원 공급한다는 얘기고, 민간주택까지 하면 더 많이 공급을 하겠죠. 그러니까 5년간은 100만 원은 훨씬 넘겠죠. 자, 이렇게 되면 공급으로 보면 물량이 모자르진 않죠. 50만 원 중에 68%는 40살 미만 청년에게 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20대, 30대까지, 39세까지 청년에게 배정하겠다. 그러니까 영끌 세대, MZ 세대에게 배정하겠다. 자, 정부가 내년부터 5년 동안 그것도 역세권 우수입지에, 그다음에 공공주택 50만 원을 공급하는데, 자, 이 가로치고 인허가라는 얘기가 있어요. 인허가 하겠다라는 거, 인허가. 그러니까 막연한 플랜이 있는 게 아니라 인허가 해서 그냥 기공식까지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보셔야 돼요. 아주 의지가 확고하다. 자, 50만 원 가운데 34만 원은 청년층에게 배정한다. 68%. 자, 그 얘기예요. 자, 이 정책의 근간이 되는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내놓은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자, 그것을 구체화한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50만 호 가운데 52,500호가 결혼 안 한 청년에게, 15만 5천호가 신혼부부에게, 그리고 11만 2,500호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자, 그렇게 주겠다는 거. 근데 이거 잘 보세요. 미혼 청년인 경우에는 미혼에도 해당되고 생애 최초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기회가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신혼부부도 마찬가지고, 무주택에다가 젊은 부부, 아니면 솔로로 사는 젊은이라고 하면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확률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 18만 호가 일반 무주택에게 공급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세대별로 나누면 전체 물량의 68%인 30만 호가 청년층에게, 나머지 16만 호가 40대 이상에게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6만 호는 그냥 일반 분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40세 이상. 예를 들어서, 자,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총 36만 호, 비수도권에 14만 호. 자, 5년간 공급하려는 공공분양주택 50만 호는 지난 문재인 정부가 공급한 공공분양주택 14만 7천 호의 3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동안에 그렇게 많은 공공주택을 분양한다고 했는데 14만 7천 호를 분양했어요. 했는데 그거 3배를 공급하겠다라는 거야. 의지가 대단하죠. 의지가 대단한 거예요. 자, 이 공공주택은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50만 원은 나눔형으로 25만 원. 이제 나눔형이 뭔가는 뒤에서 보시면 돼요. 선택형으로 10만 원, 일반형으로 15만 원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합의 50만 원을 공급한다. 나눔형 25만 원은 시세 70% 수준으로 주택을 분양받고 의무 거주 5년 뒤에 공공에 다시 팔 수 있는 환매 조건부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5년 산 다음에, 자, 그래서 다시 팔 때, 공공에 다시 팔 때 시세 차익의 70%는 수분양자에게 돌아간다. 자, 근데 이게 좀 애매하죠. 과연 그 가격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문제겠죠. 그러니까 그때 감정평가를 하겠지만 별로 시세 차익은 없다고 봐야죠. 이런 경우는. 거기다가 시세 차익의 30%는 국가에서 가져가고 70%만 가져가는데 감정평가가 높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죠. 어쨌든 주도권은 정부가 쥐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시세 차익형 상품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별로 인기는 없겠죠. 나눔형은 어쨌든 25만 원으로 제일 많이 배정했어요. 자, 이 나눔형 주택의 강점이 또 뭐냐면 최장 40년 낮은 고정금리라는 거예요. 고정금리. 자, 그러니까 20대 30대가 돈이 없잖아요. 그죠? 대출도 많이 갚아야 되고 학자금 대출도 갚아야 되고 그런 사정이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분양가의 최대 80%, 한도는 5억 원,
최장 40년 낮은 고정금리, 금리도 또 정해놨어요. 1.9%에서 3.0%. 그러니까 평균 한 2.5%의 분양가의 최대 80%를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사는 동안에는 큰 걱정 없이 사는 주거 공간은 정부가 제공하겠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나눔형은 어떤 시세 차익병보다. 자, 그래서 주택담보 인정 비율이 LTV를 최대 80%를 주겠대요. 어차피 환매 조건부니까 80%를 줘도 별 문제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걸 분양받아서 사가지고 분양받으시면 되겠죠. 자, 일반형 15만원은 시세의 80%로 분양을 받는 형태다. 자, 이게 시세의 80%라는 것도 애매모호해요, 사실. 자, 어쨌든 싸게 분양을 한다. 일반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 한도는 4억 원, 생애 최초는 2억 원. 그 대출 한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분양가가 얼마 하겠어요. 그죠? 그렇게 비싸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70% 이상. 여기 LTV가 70%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LTV 기준으로는 한 70%는 대출해준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신혼부부들이나 젊은 부부 입장에서는 거의 돈이 안 들어간다. 큰 자본 없이도 입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DSR도 미적용이다. 그리고 이제 이 일반형 15만 원 중에는 청년층을 위해서 20%가 또 추첨제로 공급을 된대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청년층들이 많은 혜택을 받는 게 이번 공급 대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니까 20대, 30대는 앞으로 지금 현재 구축 시장 그리고 지금 현재 분양권 시장에서는 집을 구매할 수가 없겠죠. 구매를 안 하겠죠. 싹 수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구축 시장이 굉장히 굉장한 거래 멸종, 부동산 빙하기가 오겠죠. 자, 그 다음에 선택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선택형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분양 전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임대 아파트 받아서 분양 전환하는 아파트 있죠. 그거예요.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선택형 10만 원은 역시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다가 임대형 분양 전환 아파트 그렇잖아요. 하다가 6년 후에 분양 여부를 선택한다. 그러니까 6년이라는 걸 딱 고정시켜 버렸어요. 보통은 7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는데, 자, 6년 여부를 선택하는 모델이에요. 근데 자기가 6년 뒤에 분양받을 돈이 없다, 사정이 안 된다 그러면 4년 추가 임대를 선택할 수 있다. 이때 거주 기간을 청약통장 납입기간으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 분양 받기 싫으면 또 청약해서 다른 거 받으라는 얘기예요. 자, 기간을 인정한다. 자, 분양 가격은 이게 이제 가장 민감한 게 이런 경우는 분양 가격이거든요.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점의 감정가 평균 가격으로 책정한다. 이 얘기가 뭐냐면, 자, 밑에 걸 보시면 이 얘기가 쉬워요. 이야기가 가령 입주 때 6년 뒤 추정 분양가가 4억 원이고 실제 6년 뒤에 감정가가 8억 원이면 그 중간 가격, 평균 가격 6억 원으로 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그 가이드라인을 정했죠. 보통은 이 임대형 분양 전환 아파트는 이 임대 받을 때 시세 80% 그렇게 정하잖아요. 근데 임대 받을 때는 또 요번처럼 가격이 폭등했어. 판교처럼. 들어갈 때는 3억 얼마였는데 이번에는 15억, 18억 했잖아요. 그러니까 분양가가 한 13억이야. 그러니까 판교에서 난리가 났던 거잖아요. 자,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임대 시에 추정 분양가가 있을 것이고 실제 가격, 굉장히 가격이 임대가가 임대 전환가, 분양 전환가가 굉장히 낮아지겠죠. 약간 애매모호한 거는 있는데 어쨌든 가이드라인을 정해놨다라는 거예요. 임대로 사는 기간에 그 임대 보증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80%까지를 낮은 고정금리 1.7에서 2.6. 아, 대단하죠. 이거로 빌려주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돈이 거의 한 분도 없으신 분들은 이런 거 사시면 되겠죠. 이런 거 사셔가지고 80% 받고 나머지 20%는 자기가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자 내고, 그 다음에 월세가 있겠죠. 월세는 이제 시세의 70에서 80% 수준으로 하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월세가 시세의 70%, 80% 수준이라는 게 이게 또 상당히 비싼 면은 있어요. 그건 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 보증금은 낮은 고정금리로 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자꾸 이제 고정금리 얘기하잖아요. 요즘 하도 금리가 올라가니까. 자, 이게 이제 언제 얼마나 이루어지냐, 이제 그런 로드맵이 중요하겠죠. 자, 내년에 우선 76,000호에 대해서 인허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인허가가 이루어진다는 건 이제 건설에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가운데에서도 1만 1천호를 골라내 올 연말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전 청약을 추진한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지역이냐면 서울에서는 마곡, 그 면목동, 강일, 위례, 동작, 성동 이런 그 서울 중심권이죠. 이 중심권들의 어떤 그 공공 부지가 있었어요. 이제 그런 부지들에서 이제 공사를 해서 사전 청약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입지가 좋은 지역에서 역세권 같은 데죠. 역세권. 자, 경기도에서는 이제 고양 창릉 신도시, 양주, 그다음에 남양주 왕숙, 남양주 진저, 안양 관양, 안양 매곡, 구리 갈매, 부천 대장 다 이거 3기 신도시로서 입지가 좋은 지역이죠. 자, 이런 지역에서 사전 청약 물량이 나온다. 자, 그리고 어떤 그 규모의 주택이냐면 도심 역세권 공급주택, 그러니까 뭐 마곡, 면목, 강일, 위례 뭐 이런 입지가 좋은 지역에서는 전용 면적이 46에서 59제곱미터 소형 아파트이고, 신도시 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전용 84 32평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자격 요건이 중요한 거죠. 청약 요건은 청년의 경우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되고 당연한 거죠. 이거는 19살에서 39살 미혼이며 그러니까 40살은 안 되는 거예요. 소득은 1인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40% 이하. 이게 아마 3인 기준으로 보니까 월 869만 원이야. 그러니까 뭐 웬만한 사람은 다 된다는 거예요. 뭐 월 869만 원 받는 사람이 뭐 그렇게 흔하지는 않잖아요. 그 다음에 순자산은 2억 6천만 원 이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집이 없으면 뭐 2억 6천만 원 정도면 충분히 이제 웬만한 사람이 다 가능하겠죠. 신혼부부는 해당 가구 원수의 월 평균 소득액의 130에서 140% 이하, 순자산 3억 4천만 원 이하. 자, 이 조건에 해당이 되는데 이 조건이 자격 요건이 되는 거예요. 자, 생애 최초 자격은 역시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되고, 배우자나 미혼 자녀가 있으며,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배우자나 미혼 자녀가 있으며 소득세 5년 이상 납부자에 해당한다. 이 경우도 월 평균 소득의 130% 이하, 순자산 3억 4천 이하야 청약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생애 최초 자격으로 중장년층은 다자녀 가구이거나 노부모와 함께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중장년층이 생애 최초로 하려고 하면 다자녀 가구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관련 계층의 월 평균 소득이 120% 이하, 순자산 3억 4천 이하여야 된다. 이게 생애 최초 자격이에요. 나눔형 주택은 어디에 짓냐면 서울 도심, 그리고 3기 신도시 GTX 역세권, 창릉 왕숙, 수도권 공공택지 여기 대부분의 지역에서 골고루 친다. 자, 그렇게 보시고 올해 하반기에는 고덕 강일 3단지와 내년 상반기에 마곡 10-2 마곡 핵시 차고지 등에서 사전 청약한다라는 거예요. 나눔형이 입지가 좋은 데서 하네요. 자, 선택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선택형은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지하철 역세권인 구리 갈매와 서울 인접 택지인 고양 창릉,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약 1,800호가 공급되고, 선택형은 내년 상반기부터 남양주 진접 2화, 구리 갈매 역세권, 내년 하반기에는 부천 대장, 고양 창릉에서 물량이 공급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반형은 서울 내 환승 역세권, 동작구 수방사 위주로 약 한 1,400호가 공급되고, 특히 서울 접근성이 좋은 공공택지 등에서 약 1,300호, 일반형은 올해 하반기 남양주 진접2, 내년 상반기에는 동작구 수방사, 그 다음에 성동 구치소, 내년 하반기에는 서울 대방 공공주택 지구에서 공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다 골고루 좋은 지역에서 자, 이렇게 서울 도심과 좋은 택지에서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데 구축을 뭐 비싸게 살 이유가 없겠죠. 자, 그리고 이 청약 제도도 조금 개선이 돼요. 공공 분양과는 별개로 민간 분양 아파트의 청약 제도도 추천제 비중이 대폭 늘어나도록 개편된다. 전체적으로 이제 예전에는 추천제 비중이 8.5제곱미터 이하에서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추천제를 늘렸어요. 그래서 투기과열지구에서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평수도 100% 가전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뭐 무주택 기간이 짧은 청년층이 당첨 기회가 적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1인 가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은 당첨될 기회가 없어. 자, 그러니까 8.5제곱미터 이하에서도 추첨제를 늘린 거예요. 지금 사실 1인 가구가
폭증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개편안은 중소형 평형 60제곱미터 그 다음에 8호제곱미터 이하에도 추첨제 당첨 비중을 각각 60제곱미터는 10%, 8호제곱미터는 한 30%씩 배정했다라는. 자, 1인 가구 혼자 사는 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서 추첨제를 소형 평수에도 넣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대신 이제 중대형 평수에서는 추첨제 비중을 줄이고 가점제 비중을 높였어요. 자, 그래서 8호제곱미터 초과는 추첨제 비중이 기존 50%에서 20%로 줄어들었어요. 이건 뭐 공공주택이니까. 공공주택에서 8호제곱미터 초과하는 비율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자, 그래서 1인 또는 2인 청년 가구가 높은 중소형 평형일수록 추첨제 비중이 높고 미혼인 1인 가구 청년도 8호제곱미터에 당첨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편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1인 가구를 위해서 개편한 거예요. 이러한 공급 대책이 어떤 파장을 주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초반에 얘기했지만 MB 정권 시절에 집값을 잡을 수 있던 것은 보금자리 주택이었어요. 이거 한 방으로 그냥 시장이 끝나버렸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소위 빌라도 안 팔려. 사람들이, 젊은 애들이 빌라 샀잖아요. 새 빌라. 근데 그걸 살 필요가 없는 거야. 도심에도 아파트를 좋은 거를 분양을 해주겠다는데 빌라를 사겠어요? 이제 빌라업자도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서울의 구축 아파트도 안 사. 그 가격이면 새 아파트 사는데 사겠어요? 안 사지. 자, 사람들이 이제 민간 아파트를 받지도 않으려고 그래. 왜냐면 민간 아파트는 분양가가 비싸잖아. 지금 벌써 공공 분양은 조건이 다 좋잖아요. 대출도 많이 해주고 금리도 싸고. 그러니까 이제 공공 분양으로 쏠림 현상이 나오는 거야. 자, 이건 또 사실 지나치게 이렇게 공공에다 너무 많은 혜택을 줘버리면 민간 쪽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약해져. 그런 문제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되면 굳이 비싼 일기 신도시를 쳐다볼 필요가 없는 거야. 일기 신도시가 뭐 20년, 30년 가까이 되잖아요. 거기다가 뭐 재건축 호재가 있다고 해도, 재건축을 한다고 해도 그 추가 분담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가격도 엄청나게 비싼데 거기다 추가 보완금을 내고 일기 신도시를 안 산다. 젊은 세대들이 일기 신도시보다 오히려 저기 3기 신도시 입지가 더 좋은 데가 있으니까. 그리고 서울 도심 쪽에도 또 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일기 신도시의 어떤 재건축이 별 매력이 없어지는 거야. 제가 이번 부동산 공급 대책을 보면서 느낀 거는, 윤석열 정부는 참 영악하다.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 어떤 재건축에 관한 규제 완화를 또 해야 되잖아요. 2024년 내년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가격이 또 들썩거릴 수 있거든. 그런 들썩거림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공급 대책을 미리미리 발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를 싹 죽여놓고 일기 신도시의 어떤 재건축 규제 완화를 발표하면 그게 별로 쉽게 시장에서 뜨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벌써 이렇게 되면 일기 신도시의 재건축이 매력이 없어져. 그 가격도 비싼데다 추가 부담금 내면 그게 얼마냐고. 벌써 2배, 3배가 될 수 있는데 안 사죠. 사는 사람이 바보지. 그죠? 자, 그리고 이번 대책이 포인트가 뭐냐면 싸고 저금리로 돈이 없어도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 20대, 30대는 영끌할 이유가 없어. 오늘 부동산 사이트에서 대한민국의 영끌 5적이라고 그런 글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영끌한 사람들이 울분이 터지면 영끌 5적이라는 걸 만들었겠어.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동산이 올라갈 때 함부로 부동산 사라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다, 빠른 시기다, 그렇게 펌프질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거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나왔냐고. 집을 사는 것은 본인들의 선택이고 본인들의 어떤 재정 상황에 맞게 사야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번 시장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셔야 될 게 뭐냐면, 집은 절대 뜨거울 때 사면 안 된다. 항상 뜨겁다가 식으면 급매물들이 쏟아지고 정부의 공급 물량은 또 쏟아진다. 그냥 기다렸다 분양받으시면 되는 거야. 올라갈 때는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야. 근데 영끌을 부추겼던 펌프질했던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냐고. 지금 사야 가장 싸다. 지금 사야. 빨리 사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말이 되냐고. 안 맞잖아.
자, 그 사람들 반성해야 돼. 반성해야 되는데 아직도 올라간대. 아직도 조정받고 올라간다는 거야. 이거 뭐 대세 하락 아니라는 거야. 집값이 우상향한다는 건 초등학생도 알아요.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앞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앞으로 집값이 올라간다는 건 초등학생도 아는 얘기야. 그 얘기를 가지고 20대 30대들을 영끌하도록 유도한 거 아니야. 그런 거 가지고 유도하면 안 된다. 집값은 그냥 한번 뜨거우면 그 버블이 어느 정도 빠지고 다시 올라가는 거지. 근데 그 버블이 빠질 때 타격이 너무 크다라는 거야. 2006년에도 그랬고, 그 다음에 올해 2022년에도 그랬고, 똑같이 반복되잖아. 그 반복되는 것을, 그런 문제를 왜 이야기를 안 했냐고. 그죠? 저희 같은 사람들은 2006년도에 그런 걸 경험했잖아요. 그때 나온 용어가 뭐야? 버블 세븐 아니야. 버블 세븐이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왔잖아. 그래서 그 뒤에 버블 세븐이 어떻게 됐냐고, 뭐 분당, 평촌, 거기 어떻게 됐냐고 완전히 폭락했잖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손절매고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이번도 마찬가지잖아. 자, 그러니까 함부로 펌프질하면 안 된다. 오직하면 영끌오적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어쨌든 이번에 부동산 대책은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요. 젊은 세대들에게 희망을 줬다. 젊은 세대들이 요즘에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뭐 코인에서 투자해서 실패했지, 주식에서 실패했지, 집은 상투 잡았지. 이거 뭐 그다음에 희망이 없잖아. 거기다가 또 이번에 그 금융위기 대란이 또 오고 있지. 외환위기급 대란이 오고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 와중에 어떤 그 집의 무게, 그런 와중에 또 집을 사야 된다라는 어떤 강박관념이 있잖아. 제 생각으로는 이번 대책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뭐 이거 좌파 정부에서 어떤 그 희망회로를 돌리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무슨 뭐 공공주택 뭐 코딱지 많은 거 14평짜리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정말 그때 생각하면 정말 열이 나요. 그때 그 14평, 15평짜리 신혼부부 살라고 그게 말이 돼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요즘 누가 살아 그런 조그만 주택에.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최소한의 뭐 46제곱에서 59제곱미터 서울 도심은, 외곽으로 나가면 85제곱미터 그런 퀄리티가 있는 집을 어떤 공공주택으로 개념으로 잡고 공급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어떤 집의 무게를 이제 줄여라. 부담 갖지 말고 이제 기다리시면 돼. 그리고 지금의 삶을 즐기시라는 거야. 지금의 삶을 즐기시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거야. 뭐 재테크해서 돈을 벌려면 공부를 하셔야지. 그죠? 공부를 해서 주식을 투자하던 뭐 코인을 하시던 뭐 이렇게 해서 점점 재산을 늘려갈 수 있어야지. 하루아침에 막 이게 부자가 되려고, 한순간에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 안 된다. 항상 본업에 충실하면서 이 차근차근 재산을 늘려가야 되는 거지. 한 방에 하려면 안 된다. 한 방에 하려면 안 되고 집의 무게를 줄이고 자신의 일에 충실해 나가면서, 자신의 본업에 충실해 나가면서 열심히 사시면 된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